안녕하십니까. 스마트팜과 식물공장에 대해서 강의할 주식회사 우리스마트바이오 대표이사 주종문입니다. 스마트팜과 식물공장에 대해서는 여러 미스컴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스마트팜과 식물공장 전반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팜과 식물공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50년에는 전 지구의 인구가 100억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또 이런 100억의 인구가 필요한 식량을 지구는 지금 현재 재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가고 있죠. 다양한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농작물을 제대로 수확할 수 없는 곳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선진국하고 후진국하고 여러 가지 빈부격차들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생산된 식량들이 제대로 공급되거나 이렇게 못하는 곳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또 식량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꽤 많이 이제 고령화되어 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인구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요. 사실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 때문에 사실 지구에 살고 있는 인구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식량을 공급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들을 해결을 하고 그런 위험 요인들을 좀 더 회피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새로운 어떤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런 혁신의 어떤 도구로서 스마트팜과 식물공장이 지금 필요하다. 이런 요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왜 그러면 우리가 스마트팜도 있고 식물공장도 있고 한데 이 식물공장이 왜 필요한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작년에 이런 기사를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여기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맥도날드 햄버거에 야채가 빠져가지고 꼭 마카롱처럼 생긴 게 있죠, 그죠? 이게 이제 예전에 작년 같은 경우에 마카롱 버거라고 해서 사실 좀 어떻게 보면은 비웃음을 당했었죠.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 맥도날드 버거 안에 들어가는 양상추가 당시에 공급이 아예 안 됐어요. 왜냐면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온도가 내려감으로 해가지고 양상추가 다 죽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또 판로를 갖다는 바꿔가지고 다른 데서 양상추를 수급하기도 어렵죠. 왜냐하면 맥도날드가 한 번에 쓰는 양이 있잖아요. 그런 양을 한꺼번에 공급할 정도로 되는 곳이 정해진 곳 외에는 없거든요. 근데 이런 현상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 아까 제가 필요성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기후변화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식량 생산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다가오는 것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맥도날드에서 양상추가 없는 버거가 나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서브웨이나 이런 데서는 또 샐러드가 중단이 되고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사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 스마트팜과 식물공장, 특히나 식물공장 같은 경우에는 많이 요구를 받고 있는 것이죠. 사실 식물공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노지농업이나 이런 스마트 온실, 우리가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스마트 온실 하고는 달리 이제 날씨나 이런 데 영향을 받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농산물을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공급받는 게 중요한데, 이런 농산물을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공급받을 수 있게 해주려고 하면 식물공장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사실 농산물이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공급하는, 이게 가장 크게 이제 요구되는 곳이 어디냐면은 농산물 유통, 그 다음에 식자재 업체들, 샐러드 기업들. 요즘은 이제 젊은 분들은 샐러드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샐러드 업체들도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업체들이 가지는 가장 큰 리스크가 뭐냐면은 사실은 이 원료의 수급, 양상추라든가 이런 채소라든가 농산물을 수급하는 문제거든요. 그동안에 이런 스마트팜이나 식물 공장이 없는 상황에서는 사실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봄 날씨하고 여름 날씨하고의 어떤 상추 가격 이런 것들이 2배, 3배, 어떤 때는 3배, 4배까지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유통업체들, 특히 뭐 이런 그 농산물 유통하는 MD들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는 뭐 가슴에다가 이런 사표를 품고 다닌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그동안에는 뭐 이런 불안정한 가격이 뭐 농산물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거의 도박에 가까운 리스크 요인들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걸 갖다가 좀 더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 스마트팜도 고려를 하고 또 새로운 기술들도 찾아내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직은 우리나라의 스마트팜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이렇게 이런 리스크 요인을 해소할 정도로 보급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도 이런 리스크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리스크 요인들을 목표로 해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이제 스마트팜이나 이런 쪽에 참여를 지금 하고 계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마트팜이 왜 필요한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 부분은 좀 깊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농업이라는 것을 어디까지 농업이라고 할 거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그리는 농업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다가 뭐 벼를 키워가지고 판매를 한다든가, 농산물을 키워서 판매를 한다든가, 뭐 소를 키워서 판매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어떤 식량과 원예와 축산 이쪽에 초점이 맞춰지지만, 사실 농업을 갖다는 제대로 정의를 하면 농업의 어떤 필요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원자재를 공급하는 후방 농업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농산물을 가지고 뭔가 만드는, 예를 들어서 이제 농산물은 뭐 당연히 우리가 식품을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식품을 만드는 거라든가, 그리고 또 그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농산물에서 원료를 수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원료로서의 어떤 농업, 뭐 이런 것까지 하면 사실 농업이라는 것이 꽤 광범위하게 포함이 되고요. 또 그동안에는 사실 의약품이나 화장품 뭐 이런 쪽에 사용이 못 됐습니다만은, 이런 식물 공장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정밀 환경 제어라는 이런 그 특성이 이런 농업의 고부가가 취하에 큰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좀 뒤에 가서 좀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이런 농산물에다가 이런 식물 공장이 같이 이제 포함이 될 경우에는 이제 식품이나 의약품이나 이런 데 필요한 어떤 기능성 성분이나 이런 것들을 표준화시키고 이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사실 식물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부분이 사실 제가 많이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스마트팜, 식물 공장 이런 이야기를 하면 지금 듣고 계시는 분은 머릿속에서 그리고 있는 스마트팜, 식물 공장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스마트팜, 식물 공장, 그리고 제 입에서 나오는 스마트팜, 식물 공장,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그리고 있는 스마트팜, 식물 공장, 이게 다 틀려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긴 하지만 각자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스마트팜과 식물 공장은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좀 명확하게 개념 정의가 좀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팜이라고 하면 사실 그냥 똑똑한 농장이라고 봅니다. 똑똑한 농장, 즉 뭐 IoT 센서라든가 뭐 이런 제어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사람의 손이 덜 가게 하고 자기가 알아서 움직이는 이런 걸 우리가 스마트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축산업자한테 가면은 사실은 소 키우는 게 스마트팜이고, 이제 수산업자한테 가면은 물고기 양식하는 게 스마트팜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 그냥 일반 농사 지으시는 분들, 그 중에서 이제 드론이나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게 노지에서 스마트팜일 수 있거든요. 사실 그거는
스마트팜이라는 단어는 꽤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 한번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게, 스마트팜 그러면 머릿속에다가 뭐 유리온실만 그리면 안 됩니다. 확장을 시켜 가지고 다양한 스마트팜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산물, 식물을 키우는 스마트팜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식물을 키우는 스마트팜도 사용하는 뭐 기구나 도구 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또 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팜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식물 공장을 이야기를 하죠. 근데 다른 분들은 온실을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방식에 있어 가지고 수직으로 재배를 하는 게 우리가 버티컬 팜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 식물 공장에서 쓰이기도 하고 온실에서도 쓰이기도 합니다. 또 개별적으로 쓰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오는 그림처럼 여러분들이 스마트팜이라는 것은 꽤 광범위한 개념을 포함을 하고 있고, 그런 스마트팜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들어있고, 식물 공장은 완전히 밀폐된 상태에서 LED나 이런 인공광을 이용해서 생산되는 그런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물 공장에 대한 개념을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보면, 결국에는 여기에 제가 적어 놨습니다만은 그 외부 환경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모든 환경을 갖다 제어할 수 있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식물 공장, 이게 공장이라는 단어 때문에 사실 좀 거부감이 있는 부분이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다른 단어로 쓰세요. 뭐 실내 농장이라든가 버티컬 팜이라든가 밀폐형 스마트팜이라든가. 저는 밀폐형 스마트팜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쓰는데요. 이런 그 식물 공장의 어떤 개념의 포인트는 뭐 여러 가지 지금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좋은 장점과 단점들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뭐 시스템의 구성에 따라서 이거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하지만, 결국에는 뭐냐면 식물을 키우는데 필요한 모든 환경 조건들을 내가 설정하고 조절을 할 수 있으면 그게 식물 공장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밖에 있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센서나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온도를 조절한다든가 뭐 이런 쪽에 유리온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마트팜, LED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완전히 외부 환경과는 차단된 상태에서 인공광으로 식물을 키운다면 식물 공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물 공장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5가지 구성 요소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정리한 건 아니고요. 제가 처음 이제 식물 공장 사업을 시작할 때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자료 안에 이런 게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자주 쓰는데요. 뭐 여기 앞자만 따가지고 식물이라는 플랜트라는 뭐 단어를 나와서 이런 조어를 한 것 같은데 꽤 좋은 구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인용을 했는데, 한번 보시는 것처럼 일단 장소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식물을 키울 때 필요한 빛이 있어야 되겠죠. 광합성의 최우선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식물 공장 같은 경우에는 공장형 생산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가 자동화를 요청을 하죠. 그 다음에 뭡니까? 식물이 키워지려고 하면 영양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토양 같은 경우에는 안에 자체적으로 영양분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영양분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영양분을 주기 위해서 꽤 많은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영양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수경 재배라든가 장표라든가 이런 분들을 갖다 많이 진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뭐 여기 템플처라에서 온도라고 해놨습니다만은 사실 온도라기보다는 식물을 키우는데 필요한 모든 환경 조건들을 다 포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LANT 이렇게 해서 구성 요소가 만들어집니다. 먼저 장소를 한번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거는 이제 유리온실인데요. 유리온실의 이제 전체적인 스마트팜의 어떤 라인업을 갖다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보여드렸는데, 뭐 요거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뭐 유리온실의 어떤 표준적인 부분이고, 또 대부분이 다가 뭐 이것들 같은 경우에는 뭐 네덜란드에 있는 온실들 시스템들을 많이 가져왔고요. 또 여기 솔루션들은 뭐 지금 제가 잠깐 여기 소개를 했지만은
우리나라 농업 관련된 기업이 이제 참여를 해서 작업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 지금 그림으로 보시는 거는 이제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던 식물 공장, 인공광을 통해 가지고 재배를 하는 식물 공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식물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림은 이제 일본 거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사실 앞에 거하고 차이는 그렇게 안 납니다. 크기만 달라졌을 뿐이지 딱 한 가지 차이 나는 게 뭐냐면 인공광을 썼다는 거, LED 같은 인공광을 썼다는 거, 그리고 인공광을 썼기 때문에 유리온실하고는 또 다르죠. 온도나 습도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환경에서 완전히 밀폐된 환경으로 들어오니까 그게 차이 나는 거지, 나머지는 사실 그 차이가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보시면 사실 이제 제가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사실 이렇게 말로만 하면 진짜 재배되고 있는 것이 뭐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맥도날드에 있는 양상추 이야기 하셨잖아요. 이 맥도날드에 들어가는 양상추 종류가 아이스버그라는 품종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스버그 품종을 갖다는 식물 공장에서 키우는 사례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제 사진을 좀 저희들이 재배한 겁니다. 저희들이 재배한 건데 저희들이 재배한 사진을 지금 보여드린 건데요. 첫째는 뭐 보통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런 판에다가 이렇게 종자를 파종을 해가지고 모종을 육묘를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한 거는 이게 조건에 따라서 파종된 종자의 발화율 실험을 한다고 많이 나온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지만 이렇게 종자가 이제 육묘가 되고요. 그리고 이런 육묘가 된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자라면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자라면 이렇게 옮겨 심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LED가 비치는 재배 베드에서 얘들이 이제 자라게 되죠. 그러면 이제 한 10일 정도, 아니 뭐 일주일 정도, 10일 정도 자라면 이렇게 베이비 단계로 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베이비 단계부터는 급격하게 자라거든요. 그러면 급격하게 자라가지고 어느 정도 자라면 요 정도 되면 이제 뭐 웬만한 샐러드나 이런 데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고. 근데 요 이상으로 이제 저희들이 키워야 되죠. 아이스버그 같은 경우에는 평균 중량이 꽤 많이 나가는 품종이거든요. 그래서 자라고 그러면 이제 계속 이렇게 자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끄트머리에 보시면 이렇게 말라 들어간 게 있는데 저런 거는 이제 저희들이 재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실험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저렇게 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자라면 이제 아이스버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므라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우리가 양배추 같이 그렇게 자라거든요. 그래서 아삭거리는 맛도 있고. 그래서 한번 보시면 저는 이제 수확기 단계에서 꽤 많이 컸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재보면은 지금 142g, 124g 정도 나왔습니다. 요거는 사실 이제 저희들이 중간에 수확을 해서 그렇습니다. 실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뭐 실험할 필요가 없다 생각해서 중간에 했는데 최대치까지 피우면 아마 한 500g 이상도 자라는 품종이 이 품종입니다. 사실 이런 식물을 재배하는 데 있어 가지고 뭐 과연 LED를 가지고 이렇게 식물을 재배를 하면 잘 자랄까?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의문은 사실 이 식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큰 그런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중학교에서 생물 시간에 배우는 광합성에서 보면 세 가지 조건만 있으면 되거든요. 이제 첫째는 이제 이산화탄소가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빛이 있어야 되죠. 그죠? 요 세 가지가 있으면 그 세 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포도당이 만들어지고 산소가 만들어지고 물이 만들어집니다. 포도당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식물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될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저희들이 물하고 이산화탄소는 저희들이 뭐 공급을 해주는 거고 그동안에 다른 데서도. 근데 빛만 태양빛을 갖다는 인공적인 빛으로 이제 대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걸 대체를 하면 사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이 빛 환경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 뭔지만 확인을 하고 그 확인된 빛을 갖다가는 저희들이 식물한테 인공적으로만 조여줄 수 있으면 얼마든지 잘 자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만 그 빛에 들어가는 빛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전기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재배를 못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이제 뭐 모든 작물을 다 재배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면 재배 못할 작물이 없습니다. 사실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파장이라고 합니다. 이 파장이라는 게 나노미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보면 식물이 이렇게 성장하는 데 필요한 파장대가 어디까지냐면은 지금 640에서 660 이쪽 파장대가 그 식물의 어떤 성장이나 개화라든가 이런 데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400대하고 470대도 사실은 뭐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식물이 성장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키로 성장하는 게 아니고 안에 이제 튼튼해지고 뭐 이런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뭐 하는 그런 성장이 또 필요한 파장이거든요. 보통 그래서 우리가 그 LED로 식물 공장에서 식물을 키울 때는 660대 파장에서 642에서 667 뭐 요렇게 요 파장대에서 이제 적색 파장대를 좀 많이 넣고 그 다음에 튼튼해지는 그 439에서 462 요 파장대에서 또 청색 파장대를 좀 많이 넣고 그리고 중간에 있는 요 이제 그린 파장대 있잖아요. 예, 그린 파장대는 조금 적게 넣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광합성에는 이런 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해서 보통 보면 이렇게 쌍봉낙타 모양의 어떤 파장대를 가지고 식물들을 키우게 됩니다. 물론 그 외에도 뭐 이제 깊이 들어간다고 하면 다양하게 광을 갖다 조절을 해서 식물을 키울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식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 드렸습니다만은 이 식물을 키우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식물은 인공광으로 키울 수가 있고 어떤 식물은 인공광으로 키울 수 없다 하는 거는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은 모든 식물을 키울 수는 있는데 경제성이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경제성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 빛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지 이 식물이 제대로 자랄 거냐 안 자랄 거냐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뭐냐면 광보화점입니다. 그리고 광보상점이고 이 광보상점이라는 거는 뭐냐면 식물이 그 뭐라고 할까 CO2 흡수량과 방출량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되는 거고 광합성을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CO2를 흡수를 하면 광합성을 시작을 하는 거고 CO2를 방출을 하면 호흡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때는 그 광합성을 해서 에너지 생산을 못하고 그 CO2를 그 방출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광합성을 하면 CO2를 흡수를 하면서 에너지 생산을 하거든요. 에너지를 생산해야지 밤에 호흡을 해가지고 애들이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생산하는 시점이 광보상점, 빛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아무리 빛을 줘도 더 이상 광합성 그 식물마다 틀립니다. 아무리 빛을 받아도 광합성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광합성량이 늘어나지 않는 지점이 있어요. 식물마다. 그 식물마다 광합성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지점을 우리가 광포화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식물마다 광포화점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마다 이 그 광포화점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식물이 충분히 광합성량을 해서 자기의 몸을 만들어 갈 수 있고 자기가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이제 많이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그 LED 식물 공장에서는 이 광포화점 수준으로 해서 식물을 재배를 하고 거기를 통해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엽채류라든가 허브류라든가 지금 현재는 뭐 딸기까지 그 정도까지가 한계입니다. 그 이상으로 해서 뭐 토마토라든가 파프리카든가 이런 것들은 재배는 할 수 있어요. 재배는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 에너지의 양이라든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경제성을 보장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에너지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 대부분 다가 그 이제 에너지 쓰는 이제 스마트팜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난방도 해야 되고 추우면 겨울에는 난방도 해야 되고 또 이산화탄소를 많이 먹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추라든가 뭐 엽채류 정도 수준에서는 이제 그 우리가 그냥 쓰고 있는 현실적인 뭐 냉난방 그 현실적인 공기 안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량이 있잖아요. 그걸로도 충분할 수준인데요. 근데 이제 토마토나 파프리카라든가 뭐 이런 종류들 그리고 또 뭐 상추라도 또 다른 아까 보셨던 것처럼 아이스버그나 이런 종류들은 좀 이산화탄소가 필요해요. 그럴 때는 이제 뭐 액화탄산을 공급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실내에서 그냥 다른 걸 태운다든가 이산화탄소 만들어지게 그런 것들이 있고요. 조명은 아까 제가 여기서 얘기 드린 것도 거꾸로 냉방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더우면 냉방을 해야 되거든요. 특히나 실내에서 하는 식물 공장들은 사실은 난방보다는 냉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LED 자체가 발열량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냉방을 주로 하게 되죠. 그리고 또 뭐 영양 성분을 공급하는 양액 공급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스마트팜과 식물 공장에는 뭐 그 재배하는 방식이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대부분 이제 수경 재배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 앞서 그 스마트팜하고 식물 공장에서 물의 사용량을 줄이고 또 뭐 수직으로 할 수 있고 뭐 하는 그게 가능한 이유는 전부 다 수경 재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수경 재배라고 해서 사실 뭐 수경 재배 그러면 머릿속에 그리는 게 전부 다 물로만 재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뭐 물로만 재배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그 양액이라고 하는 물이 충분히 매개체가 됩니다. 되는데 근데 식물의 뿌리를 갖다 고정하는 고정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물에다가 둥둥 띄워놓는다고 애가 똑바로 자라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고정체를 뭘로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배지경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순수 수경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틀린 점이고요. 수경의 뭐 장점이야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여러 종류의 장점들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흙에서 자라야지 식물이 뭐 튼튼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좀 뭐랄까 여러분들이 조금 고정관념을 깰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물론 뭐 제대로 재배를 못하면 수경 재배를 한 게 영 엉망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제대로 재배하는 경우에는 사실 아주 균질하게 좋은 상품들이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게 수경 재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장점들도 많고요. 그리고 또 수경 재배를 하면 뭐 우리가 오염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우리가 그 토경에서 재배를 하면 뭐 이런 화학 비료나 이런 것들은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토양이 오염이 되는데 수경 재배는 그럴 염려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양액을 재활용을 하고 그리고 또 거기서 나오는 뭐 여러 가지 영양분들을 다 분해해서 내버리기 때문에 오염에 대한 위험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죠. 수경 재배는 앞서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그 배지경하고 순수 수경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지경은 우리가 고형 배지경이라고 합니다. 고형이라는 게 뭔 뜻이냐면 고체로 된 것들을 쓴다는 겁니다. 고체로 된 것들을. 그리고 비고형 배지경이라는 거는 고체로 된 배지를 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비고형이라는 건 비고형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거는 비고형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고형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체가 아니라는 거 가지고 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수 수경, 물로 쓴다는 거죠. 액체로 쓴다는 거죠. 그래서 고형 배지경은 이제 사경, 뭐 역경, 뭐 훈탄, 톱밥, 피트모스, 펄라이트, 버미큘라이트, 안면, 우레탄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식물체의 뿌리를 고정을 하고 그 뿌리에다가 영양 성분을 주입을 함으로 해가지고 식물이 성장하게 하는 거거든요. 대부분 이제 이런 것들은 어디냐면은 이제 토마토나 파프리카는 이제 이쪽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특히나 안면 배지나 아니면 이제 피트모스나
이제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식물 공장에서 양상추를 키우고 허브를 키운다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비고형 배지경입니다. 비고형 배지경. 그래서 분무경이나 아니면 이제 다맥식 수경이나 방막 수경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죠. 한번 살펴보면 고형 배지는 뭐 여기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사경은 당연히 이제 모래죠. 이제 그리고 그 자갈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노랗게 된 이 부분이 이제 보면 이게 그 안면 배지죠. 그리고 밑에 보면 버미큘라이트가 있고 펄라이트가 있고 이제 이것도 라굴입니다. 라굴이라는 것들은 내는 안면 배지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비트모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사실 이런 것들은 다양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거 말고 그 뭐 몇 가지 조건만 만족을 하면 사실 고형 배지를 충분히 다른 데도 쓸 수 있죠. 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흙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이게 오염이나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토양이나 이런 것들은 배지로 사용을 하려고 하면 뭐 그 한번 전체적으로 살균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고려하면은 고체로 된 것들은 많이 자기 필요에 따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 있죠. 뭐 하나만 써도 되고 섞어 써도 되고 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손 위에 올라와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그 여러분들 뭐 그 우리가 쌀을 그 도정을 하고 남은 껍질 있잖아요. 그게 왕겨잖아요. 그 왕겨를 갖다 또 쓸 수도 있죠. 그렇죠? 살균을 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형 배지경은 뭐 사실 뭐 그 안면 배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유리온실이나 아니면 이런 데 구경을 가시면 금방금방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뭐 지금 보였던 황토나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그 스타일에 따라 가지고 쓰시는 분도 있고 또 드물죠. 예,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지금 보이시는 게 이제 그 비고형 배지경 순수 수경이죠. 순수 수경 중에서 이제 DFT라고 하는 방식인데요. 그리고 DFT하고 이제 드립 시스템인데 드립 시스템은 뭐 아까 앞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고형 배지를 갖다는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양액을 공급하는 방식인데 DFT는 사실은 뭐 그냥 어떻게 보면 이런 겁니다. 큰 수조에다가 그 물에 뜨는 재질의 스티로폼 같은 거를 갖다 올려놓고 거기에 이제 스펀지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뿌리만 살짝 고정시켜 가지고 띄워 놓는 겁니다. 뭐 배처럼 띄워 놓으면 그 밑에 있는 수조에 있는 물에다가 그 비료 성분들을 갖다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공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공급을 하면 이제 식물들이 그 비료 성분들을 흡수를 하고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이제 에어 펌프가 있는 거는 사실은 이게 그 수조에 갇혀 있는 물이 되면 그 용존 산소량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공급해 주기 위해서 계속 공급도 하죠. 그래서 DFT는 물에 띄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비고형 배지경 중에서 그 방막수경이라는 겁니다. 이게 방막수경이라는 건데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꽤 지금 많이 크게 하는 식물 공장들 중에 대부분은 이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거냐면 그 DFT 같은 경우에는 수조에다가 둥둥 띄운다고 뭐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그 식물을 이렇게 고정하는 스펀지나 이런 고정체를 이게 포트 단위로 이렇게 놔두고요. 그 밑으로 뿌리에 닿을 정도로 물을 얇게 흘려주는 겁니다. 얇게 흘려주면 사실 공기하고 접촉면이 크기 때문에 따로 펌핑을 할 필요 없이 용존산소량이 유지가 되죠. 그리고 또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영양 성분을 공급해 주니까 물도 적게 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DFT는 1단밖에 안 되지만 사실은 뭐 NFT 같은 경우에는 보통 6단 정도까지도 재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식을 지금 꽤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이제 그 에어로포닉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 식물체를 갖다 스펀지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허공에다 고정을 시켜놔요. 그러면 이제 얘가 그 허공에 떠 있다가
물이 필요하거나 이렇게 마를 것 같을 때 이제 밑에서 스프링클러 같은 걸로 물 입자를 이렇게 쏴줍니다. 그러면 그 입자를 애들이 뿌리에서 받아가지고 이제 흡수를 해서 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용존 상수량도 꽤 높고 많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물들이 잘 자라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면 NFT나 DFT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물이 이제 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기가 나간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겨도 어느 정도 버퍼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에어로포닉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기가 나가버리면 밑에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안 하잖아요. 그럼 위에 말라버릴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에어로포닉 방식은 사실 꽤 뭐 식물도 잘 자라고 많이 쓸 수 있는 방식인데 다만 그 관리가 좀 다른 방식에 비해서 어렵습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에어로포닉 방식에 문제가 발생할 정도로 전기가 그렇게 관리가 안 되는 국가가 아니라서 사실 꽤 저는 권해드리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도 앞서 이제 제가 식물 공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실 뭐 이야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죠. 한도 끝도 없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지금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식물 공장 업체들을 한번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제일 첫 번째 업체는 인성테크라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꽤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1세대 업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09년, 10년 그 시기에 이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셨고 아직도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시설도 꽤 이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일종의 뭐라 할까요? 프로젝트 베이스로 해서 식물 공장을 구축하는 업체가 아니고 하나의 단일 상품 형태로 재배기를 만드는 첫 업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꽤 많이 보급이 되어 있고 많은 분들이 지금 사용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업체는 요즘 뭐 뉴스나 신문이나 이런 데서 꽤 여러 번 나왔던 업체인데요. 엔싱이라고 합니다. 젊은 청년들이 창업을 해서 여러 번의 어려움을 겪고 뭐 비즈니스를 갖다는 이제 바꾸면서 컨테이너 모듈 팜을 기준으로 해서 식물 공장을 이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지금 컨테이너 팜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컨테이너 팜이라기보다는 컨테이너 모듈 팜입니다. 컨테이너 팜은 컨테이너 하나로서 어떤 완결성이 필요한데 여기는 이제 컨테이너 한 개로서 완결성이라기보다는 컨테이너 하나하나가 개별적인 역할을 하는 모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이제 재배가 되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는 뭐 시리즈 B로 해서 거의 뭐 한 4,500억 이상 투자를 받아가지고 아주 활발하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업체는 파메이트입니다. 이게 이제 원래는 이 이름이 이제 그 미래원이라고 하는 그 업체였는데 이제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지금 뭐 상장도 준비를 하시고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식물 공장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 중에서는 매출액이 제일 큰 업체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뭐 그 규모도 크고 그 다음에 이 업체가 장점이 뭐냐면 처음 이 업체가 영위했던 사업 자체가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대형 마트나 이런 쪽에다가 뭐 샐러드 부자재나 이런 것들을 납품하던 뭐 농산물 공급업체였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신선 편의를 해서 그 농산물을 공급하던 업체였으니까 공급선을 가지고 있어요, 유통을. 그래서 유통이 있으니까 생산을 식물 공장으로 해서 경제성만 있으면 충분히 이제 그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업체이죠. 여기 지금 에어로팜이라는 업체는 미국 업체입니다. 뭐 그 뉴스나 이런 쪽에서 여러분들도 뭐 접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업체가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 재배 방식 중에서 그 에어로포닉 방식, 부무수경 방식을 채용한 업체입니다. 물론 이제 조금 다른 면은 있어요. 뭐냐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쌈 정도로 해서 크게 키우는 게 아니고
일종의 이제 샐러드용으로 필요한 수준 정도까지 키우거든요. 그래서 뭐 생산 주기가 1년에 뭐 한 24작기 뭐 이 정도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버려진 공장에다가 그 공장을 재활용하는 그런 것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투자도 많이 받았고요. 여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미국에 상장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플랜티 같은 경우에는 이 업체도 미국 업체입니다. 미국 업체고, 아마 이런 식물 공장이나 이제 버티칼팜 이런 쪽의 업체 중에서 투자를 갖다는 가장 많이 받은 업체 중에 하나일 겁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그 구글이나 이런 쪽에 있는 최고 경영자들도 이쪽에 투자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꽤 많이 투자금이 뭐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이상입니다. 몇천억 단위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체에서 이제 투자를 받아가지고 지금은 뭐 빠르게 성장을 해서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생산을 하고 또 판매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컨테이너팜 이야기를 드렸었잖아요. 그 엔신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모듈로 하는 팜이라고 하면 요게 이제 진짜 컨테이너 팜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컨테이너 팜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는 미국에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플레이트 팜 말고도 뭐 앨런 머스크의 동생이 한다고 하는 스퀘어루츠라는 업체도 있고요. 꽤 많이 있거든요. 꽤 많이 있는데 대부분 다가 이제 이런 40피트 컨테이너 안에서 육묘도 되고 재배도 되고 그 안에서 수확도 하고 다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컨테이너 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좀 다른 점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하는 재배 시스템들은 대부분 다가 수평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단이 만들어지잖아요. 뭐 5단 되기도 하고 6단이 되기도 하고 뭐 키가 큰 애들은 3단이 되기도 하는데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아까 이제 뭐 유심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뭐 플랜티 같은 경우나 여기 플레이트 팜이나 이런 애들은 보면 수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직으로 되어 있다는 게 뭐냐면은 식물이 가로로 자란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둥 같은 데다가 사이사이에 이렇게 꼽아가지고 식물들을 키웁니다. 그리고 기둥 위에서 이제 물 같은 걸 흘려내리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는 집그로우라고 합니다. 집그로우라는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큰 문제 없이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잘 자라는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재배하는 과정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열매 채소라든가 아니면 어떤 성채를 가지고 쌈채소를 만든다든가 이런 거에는 조금 제한사항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할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가 나오는 인팜이라는 업체는요, 이제 독일 업체입니다. 이 독일 업체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이런 마트나 이런 데 가보면, 식물들을 갖다는 이런 냉장고 같은 데다가, 냉장고 같은 재배기죠. 거기에다가 식물을 갖다 넣어 놓고, 그 식물을 갖다는 이제 사람들이 구매를 해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거기 얼마나 들어간다고 저기 들어간 만큼 되겠냐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는데, 얘들이 이제 그 방식이 뭐냐면은 이제 여기 마트 같은 데 들어있는 재배기가 들어있는 그 지역 주변에 버려진 공간에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대한 이제 농장을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 농장에서 재배를 해서 여기가 식물 지금 냉장고 하는데 좀 비워지기만 하면 계속 채워 넣는 그런 방식이죠. 저는 이런 거를 갖다는 이제 우리가 횟집에 양어장과 횟집에 있는 수족관 같은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양어장에서 물고기를 잔뜩 기르면 물차가 이제 와가지고 횟집에다가 수족관에다가 계속 물고기를 채워주잖아요. 횟집에서는 그것까지 회를 팔고요.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델이.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산암바이오라고 하는 업체인데요. 이 산암바이오라는 업체가 이제 중국 업체입니다. 중국 업체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생각보다 국가에서 엄청난 투자를 해가지고
제가 처음 이 그 식물 공장 사업을 시작할 때는 그렇게 이제 발전이 우리보다 조금 늦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미 우리나라를 아득히 추월을 해가지고 규모나 이런 면에서는 사실 우리나라를 앞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노르딕 하베스트라고 해서 이 덴마크에 있는 업체입니다. 여기는 이제 특징이 뭐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에너지, 전기가 대부분 다가 풍력 발전, 신재생 에너지로 이제 활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사실 이 시스템도 중국에서 공급을 한 업체입니다. 예스엘스 그룹이라고 하는 곳 쪽에서 공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도 좀 규모가 있다면 이런 쪽도 진출을 해도 좋은데 이제 막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되고 있는 상태라 가지고 좀 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빠르게 성장할 필요가 있죠. 사실 제가 앞서 설명을 하면서 일본 걸 사례를 갖다는 안 한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사실 일본은 사례가 너무 많아요. 예. 왜냐면 일본 말고 미국이나 이런 쪽은 스타트업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어떤 특정 기업이 하나의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모델을 가지고 자기 투자를 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자기 거를 지어가는 그런 과정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십몇 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식물 공장, 인공광형 식물 공장이라고 합니다. 이 인공광형 식물 공장을 지을 때 필요한 돈의 사실 50% 이상을 정부에서 보조하는 사업들을 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는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몇백 개의 이런 식물 공장들이 있고 또 그런 식물 공장들이 최근 몇 년 전에 이런 경제성이나 이런 걸로 해서 서로 이합 집산을 거치면서 대형 식물 공장들이 엄청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미 십몇 년 전부터 이걸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축적된 기술이나 재배 기술, 하드웨어 기술 이게 엄청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식물 공장에서 사실 가장 앞서 있다, 재배 기술에서 가장 앞서 있다라고 하면 저는 사실 일본을 먼저 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맨 마지막에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주 돈이 엄청 많죠. 그래서 풍부한 자본력을 가지고 이제 빠르게 발전을 했고,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은 이제 미국이 민간 자본으로 투자를 통해서 발전을 했다고 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엄청난 지원을 해가지고 빠르게 발전을 했고 그러면서 기술 향상을 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긴 시간 동안 식물이라는 게 재배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긴 시간 동안 기술을 축적을 해왔죠. 그래서 그 축적들을 통해 가지고 일본도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이제 국내외로 사업이 확대가 될 거다 생각을 하고 지금 제가 표로 보여드리는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자료조사하는 기관 국회 쪽에서 조사한 자료인데요. 이미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간 300톤, 400톤씩 이렇게 생산하는 그런 대형 식물 공장들이 지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죠. 2017년부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런 한 300톤 이상 대형 식물 공장이 사실 등장을 한 게 재작년 한 2021년 정도부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늦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제 이게 확신을 못 가졌죠. 이게 돈이 될 거라는 확신을. 그럼 그런 확신을 못 가졌다라고 하면 사실 정부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정부도 확신을 못 가졌다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초기에 시작했던 사람들을 했던 그게 아직도 그렇게 빨리 발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스마트팜과 식물공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걸 전부 다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많은 이제 학습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오늘은 사실 식물공장, 스마트팜과 식물공장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훑고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가벼운 마음으로 한 번 더 들어주셔도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